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시고 일정도 많으시고 한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개가 필요 없는 정치인이시지만 먼저 간략하게 이승준 기자한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소개가 필요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어떤 이력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번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그 다음에 국민의당 통틀어 3번의 당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 후보로서 도전하셨고요. 본인이 자주 표현한 대로 압축적으로 여의도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오셨고요. 압축이 아니라 농축이었습니다. 네, 농축적으로 쌓아오셨고요. 현재 국민의당 대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중심에 서 계십니다. 간략히 압축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잘못하면 당이 소멸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셔서 전격적으로 출마해서 당 대표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도는 아직도 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국민의당 지지도가 올라갈 걸로 보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실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물이 끓을 때 10도에서 99.9도까지 올라도, 온도가 올라도 바깥에 보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0.1도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물이 끓는 겁니다. 저는 지금 축적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내 분란으로 비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개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평가해 주실 때까지 지금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끓이는 안철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몇 도쯤 와 있다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예전에 비하면 지금 지지도와는 별도로 저 여러 가지 관심의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바라보고 이제 판단하시겠다고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건 또 그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대표님이 후보로 나서서 굉장히 선전을 했었고요. 한때는 그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근접했다가 엎치락뒤치락한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벌어져서 비교적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대선에서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에 아주 그 많은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한 그런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후보 본인이 내가 부족해서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의 좀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좀 잘 전달이 안 됐다든지 좀 다양한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직적인 뒷받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겪어보다 보니까 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것이 모든 선거를 다 거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당은 총선 직전에 창당이 됐습니다. 네. 근데 총선을 치르니까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을 다 자리 잡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방선거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지재차 장애라든지 지방의원들이 없습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부족함에서 이번 대선 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위원장들도 지금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정당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세 가지 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한 번은 다 거쳐야 제대로 당으로서 좀 더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지방선거는 안 치르신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잘 치러야 그나마 그 정당으로서 완성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요. 특히 지역구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제3당으로 우뚝 섰고요. 또 물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2등이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호남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 뒤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그 표심이 많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봅니다.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을 그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조금 더 보여주셨다면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대표님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후보도 부족했고 당의 그런 크기나 조직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정치를 2011년에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2012년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2012년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좀 젊은 층 유권자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지층의 분포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그 인기, 지지 이 부분이 2012년보다 지금 많이 좀 줄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뭐 속된 표현으로 살아남으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명망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2, 3년 버틴 경우도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오랜 고민 끝에 그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돌파할 수 있는가 지난 총선 때 이제 국민의당 제3당 만드는데 기여했던 것처럼 그런 증명이 필요한 그 중장년층들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만 뭐 그 과정 중에 아무래도 저 사람도 결국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실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도 더욱더 이제 그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신뢰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답변을 일부 좀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런 화두를 들고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인 뭐 화두라고 할까요? 안철수 정치가 뭐냐라고 유권자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의 키워드들입니다. 네. 즉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 세 부분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잘 하지 못한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민생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안보, 외교 안보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 잡는 것, 그 다음에 또 특히 청년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주는 문제 포함해서 제대로 잘 헤쳐나가서 미래 세대들이 자리 잡게 해줄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핵심 중의 핵심,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에 저는 매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보충 질문인데요.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극중주의 또는 공화주의 이런 것들은 이른바 안철수 정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극중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그때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였습니다. 뭐 전혀 거기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기자분 질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예로 하나 이렇게 극중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둔 예, 그렇게 개념은 무게 둔 아니었군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이념이라든지 주의가 붙으면 오히려 저 경도되기가 쉽고 오히려 그 갇히기가 쉽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뭐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 해도 저는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공화주의를 또 잠깐 강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 당 제2창당 위원장으로 계신 그 김태일 분이, 교수님. 네, 김태일 네. 교수님이 이제 꺼내신 화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 저는 정도. 공화주의보다 네, 네. 공화라는 개념이 네. 결국은 함께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화라는 게 그 화자 보면 벼에다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하면 같이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좀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한데 요즘 점점 그에 대한 관심이 주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 네,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안철수 정치의 핵심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정가의 어쩌면 최대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지난주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를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 말씀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서 이게 통합이 참 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앞도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게 통합이 과연 되긴 되는 건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고민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제3당 잔혹사라고 부를 정도로 3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짧으면 1년, 길어도 10년 정도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지나고 나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3당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떨 때 사라졌나?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선거 직전에 외연 확대를 하지 못한 실패한 정당들은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선거만 잘 넘기고 다음에 기회를 갖자, 이런 정당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중심을 분명히 잡으면서도 끊임없는 외연 확대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게 제 이제 고민의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상황이, 호남은 양자 구도입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자 구도인데, 그렇죠. 전국은 호남을 제외한 다른 곳은 사자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최소한 3자 구도는 돼야 출마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 영입을 다녀봐도 그게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외연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호남에서의 지금 양자 구도대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출마자분들과 나머지 지역에서 삼자 구도로 만들지 않으면 선거를 못 치르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 그 시각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금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선은 여러 지금 지역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남은 지역이 오늘 그 강원도 네, 그리고 또 내일 대전 충청을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현장에 있는 직접 출마자 목소리들을 듣고 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보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전국에 걸쳐서 대전까지면 어느 정도 보는 의견들을 거죠. 네.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각자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또 상대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통합이라는 게 항상 상대가 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통합과 관련해서요? 그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통합을 하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당이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을 포함한 협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산에서 국민통합포럼이라고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 간의 그 정책협의체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그 3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지역 간에 이렇게 골이 깊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통일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 이념에 갇혀서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새로운 정치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력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인물 교체를 하는 그릇을 만들겠다. 그것을 세 가지 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좀 튼튼한 제3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 예. 현실적인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이 제가 뭐 거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게 정치 현실이고요. 예.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잘못하면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도 열심히 지금 설득 노력하고 그리고 당원 및 출마자들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제가 뭘 하고자 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체성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바른정당의 경우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두 번이나 탈당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반자유한국당을 분명히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정체성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
만약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정치공학적으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11명입니다. 예. 가치도 좋지만 의석 숫자가 정치 현실인데 11명 통합하려다가 혹시 그거보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걱정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20명일 때 그때는 제가 통합하자고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그 당시 제가 처음 이제 대표가 되고 그 8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추석 지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를 어떤 시도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20분 중에 20분 정도가 되는데 평균이 3선이라고들 했습니다. 네, 선수가 높았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초재선이 많은 40명 의원과 그쪽 20명이 함께 이렇게 합쳐지면 오히려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저는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대신에 순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생각도 거의 차이가 없고 정말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우리 3당의 길을 제3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호남 중진 의원들 또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의 이혼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막 지금 던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함께 가려고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점이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연대가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선거연대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후보가 한 사람이 나오는 총선이나 대선 같으면 선거연대든 또는 합당이든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지방선거는 한 유권자가 6표를 찍어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비례, 구의원 비례. 그런데 만약에 합당이 아니고 선거연대 형식으로 치르면 시장은 3번, 구청장은 4번, 시의원은 3번, 구의원은 4번 이렇게 되면 아예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거의 효과가 없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합쳐야 된다. 그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저한테 고민입니다. 직접 출마자들의 목소리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고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시네요. 선거연대 정도로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특수성상 시너지가 나기 힘들다는 게 실제로 출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한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야당의 선거연대는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것이다.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선거연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유승민 대표가 했습니다. 자, 선거연대가 뭐라고 그럴까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하고 이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국민의당까지 3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이런 장면 혹시 벌어지진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국민의당 창당 이념 자체가 기득권 거대 양당의 폐해 때문에 창당된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어렵지만 그 길을 굳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3정당이 계속 3등 정당이 되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2등 정당으로 올라서고
결국은 수권 정당이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1등을 해야죠. 네. 예, 수권 정당이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건강한 다당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3정당이 없어진 이유는 계속 3등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이 소중한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해서 자유한국당을 누르는 게 저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한 몇 가지 보충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맡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석춘 교수가 중장기적으로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중도 보수 대통합에 안철수 대표님도 들어갑니까 했더니 당연히 포함된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안철수 대표께 여쭤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바른정당까지 통합한 그 정당이 2등 정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주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저희들이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저희들 만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폐해를 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임과 함께 그 이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도 탈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도 정당이라는 말도 할 수 없이 가끔은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저희들은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한다. 그게 저희들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충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1차 통합을 하고 내년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범보수를 아우르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게 1990년에 이제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3당은 제대로 큰 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사라집니다. 국민의당 사라지면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번에 대표에 나오고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대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 정도로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잘 치러서 우리 당이 살아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아무튼 이른바 지금 자유한국당 그쪽 보수하고 안 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다 못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저는 더 이상 말이나 증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 지금까지 제가 정치해온 것을 보시면 2011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손들어주고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그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각 변동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안 시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완전히 근거가 사라진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민주당과 통합해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해서 여소야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모든 것 다 제가 희생하면서 다 하나하나 했던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민주당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거기서 앞장서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말로 증명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명,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하신 정치적인 선택과 행동을 봐달라.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 전 대표, 손학규 고문이 곧 귀국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과 관련한 무슨 역할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귀국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저랑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때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또 피력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분이라도 더 힘을 합해서 저는 통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중심은 그대로 두면서 외연도 확대하고 많은 인재들도 그 후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차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저 나름대로 의견들을 듣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통합정당의 대표를 손학규 고문이 맡고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좀 더 뭐 주력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언론에서도 기사로 나오고 뭐 그렇던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통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지금은 첨예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과정을 제대로 잘 방법을 찾아서 무리 없이 그리고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완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개헌 선거제도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이승준 기자가 좀 질문 이어주실까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또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도 같이 하자고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제안했고 다른 후보들이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의된 것을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12월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월 국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미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로 국회에서 어떤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유한국당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와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안이 이제 왔다고 해서 그럼 아무 대안 없이 또 반대만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해서 이것이 국민투표로 안 붙여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심판받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면 개헌하면 이제 권력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헌했을 때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될지. 네. 지금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제고 잘 되고 있고 한국도 대통령제인데 거기서 무슨 더 권한을 축소하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입법권,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5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은 여러 가지로 견제가 됩니다. 균형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하 양원제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워낙 활성화돼서 그것이 또 견제하고 있고 연방제,
거의 50개 국가처럼 그 수준으로 돼서 대통령 권한을 건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당이 우선은 국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수기처럼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견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원 집정부제, 그래서 총리와 분권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의원 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신뢰도가 거의 땅바닥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 둘 중에서 우리는 그 도중에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이원 집정부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이 되든 합의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즉, 둘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원집정부제를 하되 어쨌든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 형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그 정도의 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선거구제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다당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소수 정당이 어쨌든 국회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돼야 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있어왔고 또 정치학자들도 옳다고 하는데 개개 의원들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걸리다가 반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풀실 생각이 있는 건지 결국 제3당에는 선거구제 제도 개편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편하지 않으면 양당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개헌해서 대통령 권한을 준다면 그 수혜자들은 전부 양당의 중진 기득권 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개헌 이전에 또는 같은 시기에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됩니다. 크게 보면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고 또 한쪽은 중대선거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탠스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보지만 중대선거구제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데 도농복합제, 즉 그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되 이제 그 농촌은 시골은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 이런 것들부터 다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의 1인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바꿔야 된다. 그게 저희들의 의지고 생각입니다. 네, 예산 입법국회에서 사실 뭐 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논의가 됐다고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좀 민주당과 얘기가 됐고 개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민주당과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과 만약에 그 만에 하나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한들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화해서 이걸 정치 현실로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이론 지금은- 차원에서는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 의원들 개개인이 과연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인 방안이 뭐 좀 없을까요? 뭐 저희들이 그 중재하는 이제 3정당 입장으로서 보면 선거구제 개편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개헌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노력들 계속하겠습니다. 2012년에 정치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주목을 받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봐도 의원 수를 증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 숫자 이야기 전에 큰 두 가지 방향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갈 건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할 건지 그거부터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의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부터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여전히 어쨌든 높은 유지하고 있고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소통 행보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많고, 특히 이제 국민과 소통 이런 쪽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탈권위주의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지금 국민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동력을 갖고 있을 때 열심히 이제 필요한 개혁 행보들, 일자리 만드는 행보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뭐 많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점이 인사는 이미 굉장히 실망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도 앞으로 그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사 체계 자체를 이제는 제대로 점검하고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중국 가서도 큰 낭패를 봤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정말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좀 예견되고 걱정이 돼서 추석 전에 제가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만 가지고, 외교안보 문제만 가지고 회동을 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그렇게 성사가 됐는데요. 외교안보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어쨌든 자기들이 보수의 대표라고 하고 있고 변화를 하겠다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고, 또 홍준표 대표의 지금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서 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간단한 질문 한 두 개만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꼭 성공해야 됩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정권이 일단 뽑혀면 그 정권은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 대선은 그때 제일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꼭 좀 제대로 외교안보 부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고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부분, 아마도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이 이제 다시 또 끝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굉장히 약한 체력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치인 개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정치 부분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네. 외교안보 부분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맞춘 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도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가벼운 질문인데요.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얼굴 마주 보고 안철수 예. 대표한테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 가끔 좀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 웃을 수는 없어서요. 네. 근데 이번에 언론에 좀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제 당내에서 어떤 반대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출범할 때 제가 가서 축사할 때 뒤에서 고성도 나오고, 이번에 호남 가서도 몇 번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다 이제
당원분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솔직한 답변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시청자들께 국민께 국민의당 대표로서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지금 방송 지켜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심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대 정신이 다당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당제 지키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당으로 우뚝 서서 정말 민생 문제, 안보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당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